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은 시장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연말을 맞아 각 자산군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균열과 잠재적 국면 전환의 신호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묘한 균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기업 규모별 고용 격차인데요. 2024년 12월 이후 데이터를 보니까 와, 정말 대기업하고 소기업의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네, 맞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들은 4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편이 정말 놀랍습니다. 직원 49명 이하 소규모 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가 거의 20만 개 가까이 사라졌어요. 네. 위축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K자형 그래프는 현재 고금리 장기화 환경이 누구에게도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의 차이군요. 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는 거죠. 반면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뭐랄까 경쟁자를 정리할 기회로 삼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경제 전체의 약한 고리들이 이 대기업의 실적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K자형 회복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대기업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소규모 기업이랑? 또 거기에 고용된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이건 시간차의 문제일 뿐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다음 차트인 소득계층별 임금 증가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소득으로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2025년 현재까지 고소득층의 세후 임금은 4% 가까이 오르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죠. 4%대 2.5% 미만이라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전체 노동시장은 강해 보이지만 그 힘이 최상위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대다수 가계의 취약승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을 올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소비의 총량이 아니라 소비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즉, 명품이나 고급 여행 같은 고소득층 대상의 재화는 여전히 잘 팔리겠지만 판매량 자체가 중요한 대중 소비재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 같습니다.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앞으로 중산층의 예금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겠군요. 자, 이번엔 정말 좀 기묘한 데이터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인데요.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네, 거래 동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활동적인 주택 구매자 수도 사상 최저치 수준이고 놀랍게도 집을 내놓은 판매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온 매물이 구매 희망자보다 37.2%나 많은 역대급 불균형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건 높은 모기지 금리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고금리 정체 현상입니다. 잠재적 판매자들은 과거에 빌렸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집을 못 파는 거죠. 소위 금리 고정 효과 락인 이펙트에 갇혀버린 거고요. 아, 그렇죠. 지금 팔고 새로 사면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니까요. 맞습니다. 동시에 잠재적 구매자들은 치솟은 금리 때문에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양쪽 모두 움직일 수가 없으니 거래 자체가 실종된 거죠. 이런 상황은 주택 관련 소비,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분야에도 타격을 주겠네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상적인 재고 조정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게 됩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같은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예상치 못하게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6.0% 아래로 떨어지는 것뿐이겠네요. 네, 그 변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침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내부의 균열, 즉 대기업과 소기업, 또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열은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 즉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답의 실마리를 네 번째 차트인 달러 인덱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년간의 달러 인덱스 장기 차트를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2022년에 주기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명확한 하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추세선이 꺾이는 게 보이네요. 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장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력을 시험받고 있는데 이건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달러 강세 슈퍼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은 팬데믹 이후 연준의 급격한 긴축 과정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게 결국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글로벌 자산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구조적인 달러 약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보통 신흥국 통화나 원자재처럼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현재 약 98 수준인 이 장기 평균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가는지가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겠네요. 바로 그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미국 밖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로 넘어가 보죠. MSCI AC-I ex-USA 지수인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 미국을 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성적표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가 지난 15년간 뚫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가격 돌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70개국 주요 지수 중 거의 100%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100%요? 와, 특정 국가나 섹터랑 좋은 게 아니라 강세 현상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가격 돌파와 시장 내부의 힘, 즉 시장 강도가 동시에 확인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 중심 강세장이 끝나고 동기화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베킹하는 소위 리플레이션 거래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건 이 흐름이 쉽게 꺾일 단계적인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유럽, 일본, 신흥시장처럼 경기에 민감한 지역에 대한 비중을 구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계속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과 달리 달러가 다시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거나 지수가 돌파했던 이전 저항선인 300에서 350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 강세 논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거고요. 네, 다음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귀금속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여섯 번째 차트는 3월물 은, 실버 선물 가격입니다. 차트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704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처음 보는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움직임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포물선형 급등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 문제로 보긴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은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의 미래 가치와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깊은 구조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고요. 그 대안인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피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 특히 은은 산업용 수요와 안전자산 수요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 기대와 시스템 리스크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의 움직임은 시장이 미래의 통화 완화 정책과 그로 인한 구매력 하락 가능성을 매우 공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백금과 은, 두 차트가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7번째 차트인 백금, 플래티넘을 보면 수년간 1,000달러 근처에서 맴돌던 가격이 최근 몇 달간 수직으로 폭발하면서 2,45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이런 금속들이 갑자기 비상구차로 여겨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이 공식 화폐의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금의 움직임은 시장이 순환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서 구조적인 희소성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암시합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주요 생산국의 채굴 및 물류 차질이라는 공급 문제와 자동차 촉매나 수소 경제 같은 미래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오랜 횡보 끝에 나타난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 매우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금속 모두 구조적인 강세 논리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포물선형 급등은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열에 따른 조정 위험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의 경우 68달러, 백금의 경우 심리적 지지선인 2,000달러가 무너진다면 이는 구조적 변화가 아닌 단기 투기 과열이었음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지지선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포지셔닝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8번째 차트는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상승 마감 중입니다. 8개월 연속이요? 네,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연속 상승 기록으로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과 모멘텀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개월 연속 상승이라니 이건 시장이 강하다는 신호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열되어서 위험하다는 신호인가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종종 모멘텀이 소진되고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기 직전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래의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시장을 멜트업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기대를 실현시키며 오르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은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의 이익을 지키거나 예상치 못한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운 것과는 정반대로 채권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지막 9번째 차트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무브이 지수인데요.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인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급락했죠. 이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만족, 컴플레이센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너무나 고요한 호수 같아요. 보기에는 평화롭죠. 하지만 이런 볼록성 리스크가 커졌다는 건 여기에 누군가 작은 조약돌만 던져도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모두가 연착륙이라는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훨씬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낮은 변동성이 유지되는 동안은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을 경계해야겠군요. 만약 무브 지수가 70 이상으로 다시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돌아왔다는 신호로 보고 즉시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각 시장의 국면 전환 신호들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다음 데이터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심화되는지 혹은 반전되는지가 2026년 초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